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글의 개발자 생태계 팀에서 여러분들의 개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임성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사드리고 있는 이 본 방송은요, 저희가 클라우드 개발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2018년 1년 동안 클라우드 팀과 함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해커톤 방송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빅쿼리에 대한 주제를 기술 세션을 다뤄줄 엔지니어 분들을 모셨고요. 그 분을 통해서 저희가 좀 심도 깊은 주제에 대해서 논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클라우드 해커톤 자체는 3단계고요. 여기 계신 분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그 해커톤에 참석하신 이제 1단계, 2단계를 통과하신 심도 깊은 개발자이신 겁니다. 입문반 통해서 심화반 통해서 저희는 약 1,500명 정도 개발자분들 중에 100분의 이제 엄선된 이제 개발자분들만 남게 되셨고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하는 이유는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방송은 여기 계신 엔지니어분의 양해를 구해서 녹화되고 편집돼서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구글 디벨로퍼스 그룹 코리아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 모든 개발자분들이 본 영상을 교육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룰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갑작스럽게 요청을 드렸음에도 오늘 함께 해주실 엔지니어분께서 빅커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빨리 모셔보도록 할까요? 정상님. 짧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게이밍 쪽 담당하고 있는 클라우드 엔지니어 백정상입니다. 네, 굉장히 좀 둘이 있으니까 화면이 꽉 차 보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발표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리를 비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지 드렸다시피 세션이 40분, 45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유튜브 스트리밍의 이제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채팅으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이따 발표 끝나고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발표 진행할게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이 빅데이터는 빅쿼리에게 충분히 양보해도 괜찮다. 그럼 왜 괜찮은지, 빅쿼리의 구조는 어떤지, 그리고 빅쿼리로 실제로 그 데이터를 유입시키고 그 유입된 데이터를 쿼리에서 결과를 분석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또 그런 일반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간단한 제 소개고요. 저는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게임 개발 쪽에 이제 개발자로 있었고요. 구글에서는 현재 구글 클라우드의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빅쿼리 쪽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최근에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어떤 빅데이터 솔루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구성, 그리고 오픈소스로 구성했을 때 어떤 형태로 많이 구성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추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크게 5가지의 이제 그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뭐 앱이나 백엔드 서버에서 로그를 수집하는 수집 절차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타입과 형식 이런 부분들을 동일하게 정제하고 분석하기 좋게 변환하는 변환 과정이 있고요. 그렇게 변환된 데이터를 스토리지에 이제 저장하고 높은 보안 수준으로 보완하는 저장 단계가 있고, 그렇게 이제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뭐 앱이나 게임 혹은 어떤 프로덕트의 인사이트로 도출하는 분석 절차가 있고요. 그렇게 분석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리더십이 확인을 해서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면 그 인사이트를 시각화를 해서 대시보드나 그래프로 생성해서 공유하는 이 5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이제 거치는 빅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최근에 대부분 이제 오픈소스 기반으로 많이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픈소스 기반으로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했을 때 주로 많이 설계하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앱에서 생성되는 게임 로그들은 당연히 이제 백엔드 서버로 수집이 될 거고요.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데이터가 이제 적재가 됩니다. 하나는 게임 로그를 플루언트D라는 오픈소스를 통해서 하둡 HDFS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맵리듀스 혹은 뭐 스파크의 SQL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이제 배치 분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시간 뭐 동접수라던가 실시간 사용량 같은 걸 이제 계산을 하려면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픈소스 분산 큐인 카프카, 그리고 그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이제 시간 단위로 가져와서 그걸 스트리밍 처리하는 이제 스파크 스트리밍, 그리고 그렇게 스트리밍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따로 어떤 분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확인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다시 또 이제 맵리듀스의 절차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이 이제 생기는 이제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툴들은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활용되는 툴들은 이제 스파크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파치 제플린 프로젝트를 많이 활용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주피터 노트북 혹은 주피터 노트북에서 파생된 여러 데이터 노트북들을 활용을 해서 일단 인사이트를 도출을 해내고요. 그렇게 나온 인사이트는 그 뭐 상용 툴로는 태블로라던가 아니면 뭐 저희 구글에서는 데이터 스튜디오라는 그런 툴을 사용을 해서 시각화하고 그래프로 만들어서 쉽게 공유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런 이제 오픈 소스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발전하게 된 데에는 이 세 개의 기반 논문이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첫 번째는 맵리듀스라는 논문이고요. 두 번째는 빅테이블이라는 논문이고, 세 번째는 드레멜이라는 논문인데요. 뭐 당연히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 논문들은 전부 구글에서 퍼블리시를 한 겁니다. 공개를 한 거고요. 이 공개된 논문을 통해서 하둡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오픈소스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또 빅테이블을 통해서 아파치 HBase라는 뛰어난 오픈소스가 개발이 됐고, 드레멜을 통해서 아파치 드릴이라는 이런 쿼리 엔진들이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은 저희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각각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클라우드 빅테이블, 그리고 빅쿼리 이렇게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빅쿼리 쪽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빅쿼리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릴게요. 이 빅쿼리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단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빅쿼리는 페타바이트 스케일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이 페타바이트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주로 뭐 메모리 이런 거 계산할 때 많이 하는 기가바이트의 10배가 이제 테라바이트인데요. 테라바이트의 10배가 페타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데이터량이 한 100배 정도의 데이터를 굉장히 쉽게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성하려면 오픈소스 기반으로는 여러 가지 관리 부담들이 생기는데, 빅쿼리를 사용하면 관리 부담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아무래도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보안이라든지 데이터의 어떤 무결성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실제 빅쿼리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클러스터 비용을 내기보다는 그냥 사용한 쿼리에 대해서만 비용을 내기 때문에 실제 그 클러스터를 크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롤 기반의 이제 액세스 컨트롤도 지원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점부터 저장하는 시점까지 모두 암호화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보안적인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액세스를 했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쿼리했는지에 대한 부분, 모든 트랜잭션은 로그로 남기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에 어떻게 이제 감사를 진행해야 될 때 그 감사에 대한 로그를 전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큰 빅데이터에 쿼리를 날리게 되면 그 쿼리를 하게 되는 어떤 그 데이터의 어떤 워커 수 이런 거에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빅쿼리는 하나의 쿼리를 날릴 때 최대 수천 개의 VCPU와 수십 기가바이트의 디스크를 활용을 해서 빠르게 최고 수준의 병렬 처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유연성이 굉장히 있다는 건데요. 이게 빅쿼리를 사용할 때 이 빅쿼리 데이터를 넣는 부분을 굉장히 유연하게 쓸 수가 있어요. 뭐 기존에 많이들 사용하는 마이스퀄에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혹은 뭐 MS SQL, 오라클에서도 데이터를 당연히 가져갈 수 있고, 심지어는 엑셀에서도, 구글 시트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와서 빅쿼리에서 쿼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빅쿼리는 데이터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쿼리를 사용할 때, 이 빅쿼리만의 특별한 어떤 문법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문법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근에는 빅쿼리 내에서 스탠다드 SQL을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쉽게 기존에 사용하던 문법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데이터가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뭐 GitHub에서 실제 뭐 생성된 커밋 데이터라던가, 아니면은 뭐 2016년에 있었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모든 뭐 투구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이제 공용 데이터셋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공용 데이터셋에 얼마 전에 비트코인 트랜잭션 로그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뭐 시세를 예측하고 싶다거나, 혹은 그거 관련해서 데이터 인사이트를 한번 분석해보고 싶다면 저희가 제공하는 공용 데이터셋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이 빅쿼리가 왜 빠르고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키텍처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 가장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데이터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100개의 클러스터에서 뭐 1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이제 분산이 될 텐데요. 이 분산이 정확하게 100분의 1로 분산이 돼야 이제 가장 빠르게 처리가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데이터가 한 서버에 몰리거나, 혹은 이제 데이터가 아예 한쪽에서는 처리가 늦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제 각각의 그 워커에 다시 카피해 주거나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이슈들이 생기는데요. 빅쿼리의 경우에는 가장 큰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 그림에서도 볼 수 있지만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데이터가 충분히 분산이 되게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카피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포인터들만 바꿔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덜 분산돼 있거나 하더라도 그걸 빠르게 각각의 워커들에게 분산을 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메모리 셔플 티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면 결국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데이터를 매핑해서 쭉 가져오고 그 데이터를 한번 셔플링을 해서 데이터를 쭉 이제 정돈을 한 다음에 정돈된 데이터에서 소팅을 해서 결과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런 결과들을 이제 빅데이터로 처리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를 요구합니다. 빅쿼리의 경우에는 그런 메모리 티어를 따로 두고 있고, 거기에서 굉장히 큰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SQL 그런 문법을 쓰실 때 뭐 그룹 바이라든지 오더 바이 이런 구문들을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메모리 연산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연산들을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큰 사이즈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 성능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빅쿼리는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네트워크가 페타비트 네트워크입니다. 이 페타비트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빅쿼리는 자체 그 분산된 메모리 티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원격 메모리 셔플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빅데이터를 처리할 때 쿼리 퍼포먼스를 이로 인해서 최고 수준으로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인 구문이라든지 그룹 바이, 오더 바이 구문에서 실제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굉장히 크다 하더라도 다른 빅데이터 솔루션들에 비해서 결과를 더 빠르게, 그리고 결과를 더 큰 데이터를 처리해서 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확장성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큰 이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 데이터의 보관을 굉장히 그 내구성 있게, 그리고 보안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게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빅쿼리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건 모두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고요. 이 재밌는 부분인데 무조건 모든 데이터는 3개의 청크로 분리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청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암호화를 해서 저장하는데 구글은 이 암호화를 한 키를 또 암호화를 해서 저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 인크립션 키, 키 인크립션 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해커예요. 해커라서 데이터를 이제 하나를 얻었습니다. 얻었으면 그 데이터를 우선 이제 키 인크립션 키를 복호화를 해서 데이터를 한번 풀어도 데이터가 또 암호화가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암호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또 한 번 인크립션을 풀어야만 이제 실제 원본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 원본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의 3분의 1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커가 뭐 우연히 데이터를 뭐 얻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의 실제 원본을 얻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아주 강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세벌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내구성에서도 아주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왜 구글 빅쿼리는 페타비트 네트워크를 활용하느냐에 대한 간단한 표예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네트워크가 이제 10기가bps, 보통 저희가 10G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10G망에서 100기가바이트를 전송하는 데는 이제 100%로 유틸라이즈를 한다고 하면 2분 정도가 걸립니다. 2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사실 100기가도 작은 데이터는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1테라바이트가 되면 18분이 되고요. 10테라바이트가 되면 3시간이 되고 1페타바이트가 되면 12일이 걸립니다. 이 말은 만약에 제가 분석해야 될 데이터가 1테라바이트면 18분 만에 처리할 수 있지만 1페타바이트가 되면 결과를 확인하는데 최소 12일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이런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전송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효율성을 가져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페타비트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1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100기가bps에서 처리하면 30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페타bps, 그러니까 페타비트 네트워크에서는 약 17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이런 이제 페타바이트 스케일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페타비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 전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빅쿼리에 데이터를 넣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약 350여 개 이상의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간단하게 보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이런 뭐 어떤 특정 광고 솔루션에서도 이제 광고의 컨버전 데이터를 당연히 빅쿼리로 유입을 시킬 수가 있고요. 혹은 뭐 테라데이터, 마이스QL, 오라클, SQL 서버 같은 전형적인 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뭐 앱으로, 파괴 뭐 이런 이제 포맷들이 있는데요. 이런 포맷들은 그 전통적으로 빅데이터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제 컬러명 스토리지 포맷인데요. 이런 포맷으로 저장된 파일도 바로바로 빅쿼리에 넣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된 빅쿼리의 결과는 이제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에 무료로 쉽게 쓸 수 있고요. 혹은 이제 상용 툴로는 뭐 태블로나 루커, 차프트.io 이런 다양한 이제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 툴을 통해서 또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엑셀을 통해서도 당연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빅쿼리는 굉장히 그 유연한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빅쿼리에 대한 이제 간단한 소개였는데요. 그럼 이런 빅쿼리 중심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주로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이제 수집, 변환, 저장, 분석, 시각화 절차를 따르는데요. 빅쿼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IDC에서 데이터를 빅쿼리에 넣는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내에 있는 데이터를 유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활용하는 게 이제 저희가 GSUtil이라는 커맨드 라인 툴이 있는데요. 그 GSUtil 툴을 통해서 우선은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올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타사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었다면
그 저희가 트랜스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트랜스퍼 서비스를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적재를 하게 됩니다. 우선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적재가 되면 빅쿼리에 넣는 건 굉장히 쉬워지고요. 뭐 웹 UI로도 넣을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모든 그 구글의 서비스들은 구글 API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빅쿼리 API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또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빅쿼리 툴을 사용해서 또 이제 빅쿼리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익스포트도 이 세 가지 툴을 통해서 빅쿼리에 있던 데이터를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빼낼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게 데이터를 이제 빅쿼리에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리밍 인서트고요. 두 번째는 로드 잡입니다. 먼저 스트리밍 인서트는 그냥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이제 삽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데이터를 보통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유입시킬 때는 이제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데이터를 유입시킬 때는 이제 분산 큐라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이제 카프카나 펍섭 같은 서비스가 없더라도 단순히 빅쿼리만 활용을 하면 실시간 데이터를 직접 빅쿼리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트리밍 입력은 API 호출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제 스트리밍 인서트가 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바로 데이터 쿼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게임에서는 이제 갑자기 게임이 대박이 나서 엄청나게 많은 게임 이제 로그가 유입이 되면 그 게임 로그 유입으로 인해서 전체 빅데이터 솔루션이 동작을 제대로 안 하고 뭔가 잘못돼서 터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빅쿼리의 스트리밍 인서트를 활용하게 되면 이런 이제 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갑자기 많이 유입이 되더라도 뭔가 데이터에 지연이 있다거나 뭐 그런 혹은 이제 웜업이라고 해서 미리 좀 한 100만 개의 데이터를 초당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뭔가 준비를 해둬야 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스트리밍 인서트 API 호출하면 그게 데이터의 스케일에 상관없이 바로바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력한 데이터가 이제 조회되는 데까지 보통 수초 정도가 걸리는데요. 뭐 길게는 수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스트리밍 인서트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로그마다 저희가 인서트 아이디를 추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실시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카프카나 펍섭 같은 이런 뭐 실시간 분산 큐를 써보지 않았다 라고 하면 바로 빅쿼리 스트리밍 인서트를 통해서 실시간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로드 잡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내에 있는 대량의 로그들을 한 번에 빅쿼리에 올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량 로드 작업 같은 경우는 입력 소스를 저희가 제공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뭐 CSV 파일이나 이런 데이터들도 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빅쿼리 UI를 활용을 해서 파일을 직접 업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는 이제 포맷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게 CSV, JSON, 그다음에 앱으로 파괴 이렇게 이제 4개의 포맷을 지원을 하고요. 주로 이제 CSV를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입력 방법이 있는데요. 이 입력 방법에는 이제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매번 로드 잡을 할 때마다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새로운 테이블에 로딩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이 데이터가 계속 쌓여야 되는 데이터라면 이제 기존 테이블에 추가하는 형태로도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기존의 데이터가 이제 이번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필요가 없다. 그러면 기존 데이터를 전부 날린 다음에 그 테이블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게끔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변환 작업,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유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잘못된 부분이나 타입이 안 맞는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변환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작업을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할 때에는 크게 이제 3가지 방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빅쿼리 내에서 쿼리를 해가지고 변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 유입은 실시간으로 했는데 중복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중복 제거 쿼리를 빅쿼리에서 돌린 다음에 그 쿼리의 결과를 새로운 테이블에 저장하는
이런 형태로도 데이터 변환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그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또 데이터를 변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뭐 스파크 클러스터를 활용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타사의 매니지드 하둡 클러스터를 활용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있으셨다면 그 애플리케이션을 데이터 프락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하둡 환경의 빅데이터 플랫폼도 당연히 활용을 해서 변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지금 바로 변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가 아주 크지 않다. 예, 그리고 그 데이터가 충분히 가공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빅쿼리에서 바로 그냥 쿼리를 해서 변환하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 포맷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유입해서 변환하는 데이터 포맷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CSV 포맷이에요. 이 CSV 포맷은 그냥 콤마로 이렇게 다 데이터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간편하고 용량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그 CSV 중간에 데이터가 하나가 빠졌거나 혹은 그 데이터의 타입이 변경됐으면 그 타입을 바꾸려면 전체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다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포맷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요. 제이슨은 반대로 그런 이제 유연함이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잘못 들어갔으면 이제 컬럼만 이름을 바꿔서 다시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데이터를 잘못 넣은 데이터를 이제 테이블에서 로드를 안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데이터 용량이 좀 크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앱으로는 이제 초기에 많이 활용됐던 컬럼형 스토리지 포맷이에요. 근데 이 앱으로는 이제 용량도 적고 유연함도 있고 처리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됐었고 현재는 이제 파퀘라는 포맷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포맷의 사실상 이제 디팩토 스탠다드, 사실적인 표준은 이제 파퀘랑 ORC 두 개의 포맷인데요. 이 두 개의 포맷이 빅쿼리에서 전부 다 지원이 됩니다. 네, 아까까지는 이제 파일 포맷에 대한 어떤 고려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 스키마에 대한 고려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스키마라는 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각각의 데이터들의 구성, 그 다음에 관계,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는 내용들을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이 스키마를 구성할 때 일반적으로 정규화, 그 다음에 역정규화 이 두 가지 형태로 스키마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정규화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각의 데이터의 형식을 아주 자세하게 정하고 중복되는 데이터라던가 관계가 없는 데이터들은 서로 이제 관계를 떼어놓고 관계가 있는 데이터들은 뭔가 키를 설정하거나 해서 좀 더 검색이 용이하게 이렇게 변경하는 이제 데이터를 최적화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정규화를 진행을 하게 되면 데이터 중복이 줄어들지만 그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제 중복이 배제되는 만큼 다른 테이블에 저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데이터를 다 조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 조인 구문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단점이라기보다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역정규화인데요. 뭐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역정규화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역정규화는 뭐냐면 그렇게 데이터를 다 굉장히 자세하게 최적화하지 말고 그냥 한 테이블에 모든 컬럼으로 표현하자. 예, 이런 형태의 이제 데이터 설계, 스키마 설계가 역정규화로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데이터 중복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지만 전체 데이터를 확인할 때는 하나의 테이블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조인 구문이 줄어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정규화, 역정규화를 통해서 데이터 스키마를 구성을 했으면 그 데이터를 이제 막 넣게 될 텐데요. 그 넣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쪼개느냐, 예, 그리고 그 쪼개는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데이터 스키마를 잘 구성해야만 빅데이터 분석을 아주 효과적으로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뒤에 이제 최적화 부분에서 다시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저장 부분인데요. 그 빅데이터는 특성상 기존의 데이터를 지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실에도 민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빅쿼리에서는 그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가 90일 이상
지난 데이터는 자동으로 저장 비용이 절반이 됩니다. 그냥 저장 비용이 절반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 저장 비용도 클라우드 스토리지랑 비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무한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용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굳이 지우거나 혹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다시 뽑아낼 필요가 없이 그냥 빅쿼리에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가 수정되면 이 저장 비용이 다시 원래 비용으로 복귀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테이블 파티셔닝을 할 때 가급적이면 파티션된 데이터는 수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면 비용을 좀 더 저렴하게 데이터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게임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주로 게임 쪽에서 많이 활용하는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설계하고 구축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게임 개발사가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면 그러면 이제 빅쿼리가 기반이겠죠. 빅쿼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어떤 형태로 구성하느냐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장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이제 여러 뭐 모바일 디바이스라든지 백엔드 서버라든지 혹은 기존 뭐 게임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할 텐데요. 만약에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매니지드 서비스들만 활용한다라고 가정하면 이제 위의 흐름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은 클라우드 펍섭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분산 큐를 통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게 되고요. 그렇게 받게 된 실시간 데이터는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를 기반으로 이제 아파치 빔이라는 오픈 소스로 구성된 이제 빅데이터 변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이제 변환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변환된 데이터는 빅쿼리에 저장이 돼서 빅쿼리 내에서 이제 저희 데이터 랩이라는 그런 주피터 기반의 노트북이 있는데요. 그 노트북을 통해서 쿼리를 해서 인사이트를 추출한 다음에 그렇게 추출된 데이터를 인사이트를 이제 데이터 스튜디오로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제공할 수 있는 매니지드 솔루션을 이용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미 만들어 놓은 뭐 오픈 소스 플랫폼이 있다. 혹은 오픈 소스 기반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펍섭은 뭐 아파치 카프카나 뭐 플룸 아파치 플룸으로 아마 교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변환 플랫폼은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게 아파치 스파크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혹은 이제 이 부분을 스파크를 돌릴 때 자체 클러스터를 구성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매니지드 하드 클러스터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클라우드 데이터 프락으로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또 이제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처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클라우드 ML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뭔가 좀 더 깊은 어떤 형태의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거나 혹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실제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그 유저가 언제 이탈할지 혹은 유저가 얼마나 사용할지 이런 데이터를 이제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데에도 빅쿼리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빅쿼리 기반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는 빅쿼리의 퍼포먼스 튜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역정규화 부분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빅쿼리는 이제 역정규화된 스키마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데이터를 뭔가 최적화해서 여러 테이블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테이블에 몰아넣는 게 일단 퍼포먼스가 좋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장점은 뭐냐면 가끔 이제 그 컬럼에 데이터가 없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컬럼에 데이터가 없고 컬럼 수가 많을 경우에 이제 그 전체 퍼포먼스가 느려지는 그런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고 한데 빅쿼리는 어떤 그렇게 이제 컬럼에 빈값이 많다거나 혹은 뭐 중복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퍼포먼스가 감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네스티드랑 리피티드라는 형식을 지원을 하는데요. 간단하게는 이제 이런 도식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백정상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살았고 김포에 살았고 군산에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 people이라는 이 엔티티 이 릴레이션십에는 이제 백정상이라는 사람이 들어갈 거고 cities lived에는 세 개의 이제 정보가 들어갈 텐데요. 이걸 만약에 이런 형태로 역정교화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세 벌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빅쿼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cities lived를 이제 repeated 형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그 하나의 핵 내에서 복수 개의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를 역정교화를 하면서도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repeated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배열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역정교화를 하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중복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역정교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천하는 방식은 선택적 역정교화를 하는 걸 추천을 하는데요. 이 말은 이제 데이터를 일단 정교화를 한 다음에 그 정교화된 어떤 그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을 보고 그 다이어그램에서 역정교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역정교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제 ER 다이어그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역정교화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의 테이블에 이제 쭉 이제 컬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걸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좀 추천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세일즈라는 어떤 테이블이 있고 그 세일즈의 그 세일즈 오더 라인이라는 테이블이 1대 다수개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오더 라인즈라는 테이블이랑 프로덕츠라는 테이블이 또 n대 1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세일즈 오더 라인을 일단 네스티드 형태로 세일즈 테이블에 넣고요. 그렇게 넣은 이제 그 테이블이랑 프로덕츠를 n대 n으로 묶는 이런 형태로 그 테이블을 최대한 줄이지만 그 줄이는 것이 중복을 최대한 배제도 하고 또 퍼포먼스 추적할 수 있는 이런 선택적 역정교화를 하는 걸 저희가 추천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 데이터를 전부 다 하나의 테이블에 다 넣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ERD를 꼼꼼하게 그려보고 이런 형태로 이제 역정교화를 통해서 데이터 스키마를 최적화하는 게 성능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사실 말씀드리면 이런 작업들 안 해도 뭐 데이터 사이즈가 뭐 테라바이트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빠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정말 페타바이트 스케일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될 때 과연 어떤 형태의 최적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테이블 파티셔닝인데요. 빅쿼리는 이제 빅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 기본으로 쿼리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전부 다 가져와서 그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쿼리를 실행할 때 가장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셀렉트하고 별표 이거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걸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모두 다 풀스캔해서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 1페타바이트다. 그러면 1페타바이트를 전부 다 풀스캔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데이터를 적게 가져오게끔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테이블 파티셔닝도 데이터를 얼마나 잘 나누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스캔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이 부분은 또 비용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뭐 C1 이제 컬럼이 5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컬럼 5개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5일까지 저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컬럼들은 뭐 60기가, 125기가, 80기가, 45기가, 99기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렉트 별표 해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게 되면 이제 수백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스캔을 하게 됩니다. 리미트 100 해도 수백 기가바이트 다
활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밋을 쓴다고 해서 이 데이터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데이터 중에 그 컬럼 1번이랑 3번만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140GB만 이제 스캔을 하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2016년 1월 3일에서 4일 사이에 컬럼 1번, 3번만 조회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체 140기가 중에서 1월 3일자, 1월 4일자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스캔을 하기 때문에 비용도 훨씬 절감이 되고 그리고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파티셔닝은 최대한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날짜별로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포인트는 쿼리 캐싱인데요. 빅쿼리에서는 이제 쿼리가 성공했을 때 과금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공한 쿼리 결과는 24시간 동안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에 변경이 없고 동일한 쿼리를 했다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캐시된 결과를 보여주고 그 결과가 24시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그렇게 이제 캐시로 이제 캐시된 쿼리로 이제 결과를 보여주게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청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쿼리 캐시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를 이제 비용 최적화 및 퍼포먼스 튜닝 포인트로 아주 강하게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꿀팁인데 그렇게 저장된 그 쿼리는 캐시된 쿼리는 24시간 동안 보관이 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요. 만약에 23시 59분에 동일한 쿼리를 하게 되면 그 쿼리가 지워지지 않고 또 24시간이 보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데이터를 꾸준히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이제 보관되는 시간을 잘 맞춰서 계속해서 쿼리를 하게 되면 그 캐시된 결과가 계속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 쿼리 비용이나 퍼포먼스의 최적화에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쿼리 캐싱을 활용할 때 주의점이 뭐냐면 다이내믹 쿼리를 이제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쿼리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current timestamp나 now 같은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쿼리 문이 사실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변경되는 쿼리에 대해서는 쿼리 캐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캐시되는 데이터는 구글 클라우드의 프로젝트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실제 쿼리를 실행하는 유저 별로 저장되기 때문에 유저 A가 쿼리 캐싱을 했다고 해도 유저 B가 이제 쿼리를 실행하게 되면 유저 B에게 다시 또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유저별로 만약에 동일한 쿼리를 캐시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유저별로 쿼리를 하게 하지 않고 이제 서비스 계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캐시를 하게끔 저희가 이제 많이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쿼리가 참조하는 이제 테이블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당연히 이제 캐시 결과가 안 맞을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캐시가 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또 포인트인데 이게 아무리 빅데이터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데이터를 가끔 변경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일반적인 이제 뭐 일반적인 SQL 쿼리처럼 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쿼리를 지원하는데 이게 이제 뭐 일자별로 테이블별로 횟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이걸 사용하지 않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뭐 여러 개의 테이블에 뭐 수만 개의 데이터를 만약에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그 데이터를 새롭게 그냥 다시 로드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데이터 플로우나 다른 툴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빅쿼리 내에서 데이터를 변경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예. 혹은 이제 이 데이터 변경이 실시간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그냥 타임스탬프를 추가해서 중복 입력한 다음에 쿼리할 때 최신의 데이터, 최신의 타임스탬프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쿼리하게끔 저희가 좀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건데요. 뭐 데이터가 그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99.99, 뭐 79.99, 5.99, 6.99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데이터에 이제 타임스탬프를 언제나 이제 다 넣게 될 거고요. 그 각각의 행마다 타임스탬프의 맥스 값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하면 이제 중복되는 프로덕트 A나 프로덕트 B의 데이터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쿼리 퍼포먼스 튜닝 팁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빅쿼리는 컬럼형 스토리지고 기본적으로 풀스캔을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셀렉트에서 에스터리스크를 하면 에스터리스크는 전체 컬럼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뭐 셀렉트, 에스터리스크, 리미트 1000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가급적 컬럼들을 설정해서 셀렉트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데이터를 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리미트를 걸어서 확인을 하고 싶었다면 그 구글 그 빅쿼리 테이블에 보시면 메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메타 정보의 프리뷰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그 프리뷰를 통해서 샘플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더 바이라던가 리밋을 하게 되면 데이터에 셔플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셔플링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쿼리 최대한 마지막에서 오더 바이나 그룹 바이를 하게끔 저희가 권고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그 서브 쿼리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처리할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웨어절은 가급적이면 서브 쿼리 안쪽에서 하게끔 쿼리를 짜는 거를 좀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구글 쿼리에서 제공하는 여러 함수들이 있어요. 이런 함수들 중에 뭐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나 이런 이제 좀 무거운 함수들은 처음부터 걸지 말고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다 처리하고 그 특정 조건에 대해서 가져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처리하게끔 저희가 좀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저희한테 많이 요청이 오는데 그룹 바이 같은 이제 필터를 걸 때는 그 그룹 바이 하는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메모리 사용량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룹 바이 해서 뭐 남자냐 여자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룹 바이 했을 때 뭐 하루 동안 들어왔던 모든 유저의 아이디 이러면 이제 수백 개, 뭐 수십만 개가 될 수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룹 바이를 이제 정해진 값으로 걸 수 있도록 좀 최적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쿼리 비용이 쿼리에 실제 스캔하는 데이터에 많이 그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주 활용되는 쿼리 결과가 이제 있다면 그 결과는 풀스캔을 통해서 계속해서 쿼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중간 테이블로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그 중간 테이블의 결과를 이제 다른 테이블 결과랑 조인해서 가져오게끔 해서 데이터 읽는 양을 줄이는 거를 처리하게 되면 이제 쿼리 비용도 줄고 쿼리 퍼포먼스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은 2016년에 이제 구글 이제 클라우드 넥스트라는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의 이제 결과를 저희한테 보여주셨는데 그 결과를 보시면 이제 1페타바이트 데이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뭐 데이터 스키마 최적화, 그다음에 쿼리 퍼포먼스 최적화를 진행한 결과 실제 1페타바이트의 데이터에 대한 쿼리를 했는데 그 쿼리의 결과가 지금 14.4초 만에 나왔고요. 그리고 처리한 데이터도 1페타바이트 전체 데이터를 처리한 게 아니라 약 2테라바이트 정도만 처리를 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페타바이트 스케일의 데이터고 풀스캔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1페타바이트에 대한 모든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키마를 구성하고 쿼리를 최적화하고 테이블 파티셔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쿼리 퍼포먼스도 달라지고 쿼리 비용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결론인데요. 결국 이제 페타바이트 스케일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데이터 솔루션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사실은 다른 클라우드 솔루션들도 있는데요. 이 페타바이트 스케일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저는 빅쿼리가 단연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즘 이제 사실 이제 빅데이터보다는 머신러닝이 더 큰 화두잖아요. 이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처 셀렉션과 피처 엔지니어링인데요. 이렇게 이제 피처를 선택하고 그 피처를 변환하는 거는 빅쿼리가 가장 빠르고 쉽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어떤 운영적인 이슈라든지 혹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빅쿼리한테 빨리 양보하고 저희는 머신러닝 모델 개발을 빅쿼리를 통해서 빠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할 모든 내용이고요.
네, 지금부터는 아마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시간을 좀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긴 시간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하시는 거라는데 믿겨지지가 않아요.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서 일단 그리고 한글로 되어 있는 이런 교육 자료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글화 작업에 네. 대단히 감사함을 표합니다. 네. 방송이 아시다시피 실시간이라고 하지만 딜레이가 10초에서 20초 정도 회선에 따라 와이파이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 있으시면 먼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정상님께서 답변을 달아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없으시다면 정상님께서 몇 가지 팁, 해커톤을 실행하면서 좀 유념해야 될 팁 같은 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C퀄과 빅쿼리가 어떤 차이점, 또 어떤 같은 점이 있는지, 셀렉트 사용할 때의 주의점이라든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팁. 네. 네. 엔지니어 분께서 이걸 얘기하시긴 굉장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없으시면 이제 빨리 종료하는 것으로 해서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뭐 더 얘기하고 싶으시거나 혹시 팁이 있으실까요? 왜냐면 지금 질문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팁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흔히 하는 표현 중에 갭이지 인, 갭이지 아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은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예측을 할 때 그 예측에 활용되는 혹은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가 만약에 정확하지 않거나 그 데이터의 분석 시점 이런 부분들이 모호하다면 그 모호한 데이터, 잘못된 데이터로 인한 분석 결과, 머신러닝 예측 결과도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런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만드시게 된다면 이 솔루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양질의 그런 이제 퀄리티의 데이터를 유입시키느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성공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나중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 밸리데이션, 베리피케이션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해커톤 주제를 이미 선정하신 그룹께서는 아마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를 대충 구상하셨을 거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론칭한 지 시간이 꽤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님이 보시기에 이런 서비스를 어떤 플랫폼에서 만드는 것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해커톤 주제에서 봐오셨던 거고, 예를 들어 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뭔가 지하철 알림 앱이라든지 버스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예제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갈피를 잡으실 수 있도록. 사실 가장 많이 제가 이제 활용했던 정보는 그 뉴욕에서 이제 실제로 수집한 그 택시 페어, 그러니까 택시 요금 가지고 많이 분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데이터 사전 처리,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데이터 사전 처리에 있어서 빅쿼리에서 도와주는 내용도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빅쿼리에서 도와주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모든 이제 원본 데이터를 빅쿼리에 전부 로드를 했을 경우에는 그 데이터 중에 예를 들어서 특정 컬럼들은 필요가 없다거나 분석이 필요가 없다거나 특정 컬럼의 데이터가 원래는 숫자로 들어와야 됐는데 문자로 들어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빅쿼리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뭐 문자를 숫자형으로 바꿔서 이제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컬럼이 필요가 없는 컬럼들의 경우에는 셀렉트 할 때 그 컬럼을 배제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쿼리한 결과를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만든 결과를 빅쿼리에서는 빠르게 새로운 테이블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 밸리데이션 혹은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제 데이터를 일단 빅쿼리에 다 넣은 다음에 쿼리를 통해서 사전 처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사전 처리에 있어서 빅쿼리에 이제 쿼리문을 미리 잘 만들어 놓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서진영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뉴욕 페어에 대한 예제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뉴욕 시내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이제 구간들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봤던 이제 해코톤 예제는 그런 거였어요. 그 이제
출발지랑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그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비용을 예상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크라임, 이제 시카고 크라임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요. 그 테이블의 경우에는 이제 각 그 시카고 시티에 있는 그 지역별 범죄율에 대한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카고의 특정 맵에 이제 도달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맵이 이제 실제 도달한 지역이 뭐 우범 지역이다. 혹은 여기에서는 뭐 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 알람을 올려주는 뭐 그런 솔루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었던 건 저희 이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데이터를 통해서 2016년 스탯을 기반으로 2017년 스탯을 예측하는 이런 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류현진이다. 류현진이 2016년에 진행했던 어떤 스탯들을 기반으로 2017년에는 어떤 스탯을 보여줄지를 예측하는 이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던 해커톤 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롭네요. 네. 일단 지금 질문이 몇 개 들어와서 답변 가능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 주성현님, 빅쿼리에서는 페타바이트 스케일의 처리가 아니라면 정규화 작업 없이 그냥 한 테이블에 몰아도 성능에 영향이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퍼포먼스 튜닝 팁들은 정말 빅데이터, 저희가 생각하는 뭐 100테라바이트 이상의 어떤 스케일 데이터를 처리할 때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뭐 기가바이트 스케일, 뭐 1테라바이트, 2테라바이트는 한 테이블에 다 넣으셔도 성능에 영향 없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쿼리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뭐 그룹 바이라든지 오더 바이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킴님이 주신 질문이 빅쿼리를 통해서 생성된 캐시를 유지를 잘하면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캐시에 올라간 리절트 셋을 손쉽게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그런 질문을 많이 저도 받았습니다. 이 캐시가 만약에 있다면 이 캐시를 기반으로 조인 쿼리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는 이제 비슷한 질문들인데요. 아쉽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기능적으로 지원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제 그렇게까지 활용하게 되면 빅쿼리 비용 이제 뭐 여러 가지 최적화할 수 있는 분 훨씬 좋을 텐데 이거는 이제 빅쿼리 내부 프로덕트 팀에서도 아직은 지원이 예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캐시에 올라간 리저스 셋을 고정시키거나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따로는 현재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답변, 좋은 질문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녹화본을 보시는 유튜브 유저분들에게도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빅쿼리 클라우드뿐만 아니고 이런 좋은 교육 자료를 한글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서브스크립션을 눌러주시고 이제 많은 정보 받으셔서 좀 개발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